거인다운 풍모가 이래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드디어 열었다. 정치적으로 친박 없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친박이 없다 하는 얘기는 어떤 뜻에서 얘기를 할지, 요 인터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인터뷰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냈는데요. 왜 중앙일보를 택했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짚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기존 언론 올드미디어라고 보죠. 올드미디어의 대표로 꼽히고 있는 조중동 중에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조선과 동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른바 몇 년 전에 그 탄핵 사태 때 자신을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이미 탄핵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무성이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이른바 탄핵 찬성파들의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중 플레이라고 그러죠. 이쪽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창구 역할을 해서 상당한 반란표가 민주당의 탄핵 쪽으로 넘어오면 탄핵이 가능하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언론들도 상당히 그쪽에 부안해동을 한 게 사실입니다. 언론 쪽도 이른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 2달 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상태에서 언론이 이제 이른바 찬탄파, 찬핵 탄성파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는 상황인데요. 주요 언론 중에서 이른바 조선과 동아 이런 거에 비해서 중앙은 물론 이제 역사도 조선 동아보다는 짧지만 상당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민첩하게 움직이죠. 그거는 자사 이익의 극대화라는 그런 큰 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만 해도 조선 동아는 100년이 넘는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유구한 언론이지만 중앙은 그 뒤에 생겼기 때문에 글쎄요 60년 70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그 스탠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보기에는 다른 두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공격한 걸로 아마 인식이 돼 있을 겁니다. 덜 공격한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 개 신문을 공동으로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딱 하나를 집어서 인터뷰를 한 것이죠. 인터뷰를 어디서 했겠습니까? 대구 옆에 있는 달성사저 거기에서 약 2시간 동안 중앙일보 그 취재진 한 5명, 카메라 2명, 또 받아 적는 기자 2명, 또 질문을 하는 고참 기자 이렇게 5명이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자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했습니다. 모든 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탄핵은 모든 게 제 불찰이었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하는 게 첫 일성이었습니다. 뭐 탄핵이 억울하다든지 탄핵은 이른바 간교한 그런 그 세력들에게 우리가 넘어갔다든지라고 하는 이른바 남 탓을 대지를 않았죠. 사실 거인다운 풍모가 이래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저는 뭐 상당히 국민 여러분께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거에 저는 상당히 그래도 뭔가 지금 현재 가벼운 정치인들과는 역시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다라고 지적들을 하는데 글쎄 내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본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라고 하는 높을 꽂자 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를 했고 또 위안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GSOMIA죠.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이 세 가지 사드 배치, GSOMIA 체결, 위안부 합의 요 세 가지 우리나라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지금까지 상당한 질곡을 겪어온 세 가지 주요 결정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늘이 정말 도우셨는지 이것을 내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도소에 들어갔으면은 그야말로 천추의 한으로 남을 뻔했는데 그나마 한국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GSOMIA 체결,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이것을 내가 그나마 다 마무리를 짓고 탄핵바람에 휩쓸려서 교도소 간 건 그나마 그 중에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최순실의 비위를 내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했다. 이렇게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라는 것을 인터뷰 내내 여러 번 고개 숙여 사과를 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소인배와는 다르다. 대인 풍모가 역시 충분히 풍겨진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는 또 있습니다. 이제 친박 논란, 왜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른바 친박계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또 박근혜 마케팅을 또 펼치려고 하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기자가 묻자 출마가 저와 연관된 것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 인연은 과거에 끝내야 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흘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친박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또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을 군 것이죠. 나와 연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예, 탄핵 당시에 어떻습니까? 수사 특검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영수 특검 밑에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이 얘기를 또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에 수사팀장으로서 서운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그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그것만으로도 나는 안도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과잉으로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른바 좌파 정권으로 이른바 문재인의 2라운드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그대로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그래도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끊어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안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 줬습니다. 예. 최서원 얘기를 조금 더 했네요. 재단 관여 얘기 듣고는 나도 너무 놀랐다. 최서원 원장, 최순실의 이름이 바꾼 것이죠. 과거 유치원 원장을 지내서 원장으로 호칭을 주로 한답니다. 원장, 유치원 원장이기 때문에 최서원 원장은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가까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최순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8년에 제가 대구시 달성군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최 원장의 어머니가 달성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고 또 그때 최 원장의 남편인 정윤회 실장도 함께 와서 도와줬다. 이제 정윤회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하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여성이니까 남성 비서관들한테 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 원장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 원장이 저를 이용해 사적인 일속을 챙긴다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심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는 생각을 했다. 예, 이렇게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예.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거는 지금 현재는 다 이른바 그 형을 다 마친 상태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국정원 특활비, 예, 요 얘기는 조금 앞으로도 이어질 내용이니까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우 등 전 국정원들에게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왜 받았고 그 돈은 어떻게 쓰였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취임 초 보좌진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운영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그런 지원을 해왔다길래 그러면 지원받아서 일하는 데 쓰라고 내가 참모들에게 얘기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특활비를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016년 9월께 당시 이병호 원장이 2억 원을 보내와 정호성 비서관이 관저로 와서 저한테 전달해줬다. 제가 그것을 청와대 직원들 추석 경력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 이유와 어찌됐건 제 지시로 청와대에 지원한 것 때문에 세 분의 국정원장이 많은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은 정말 후회스럽다. 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관행이라고 했길래 넘어간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 그래서 나는 물론 세 분의 국정원장이 다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책임이지 이 세 분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이제는 또 그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네요. 야,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이 선고됐었다. 당시 유승민 등 비박계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친박계를 공천하기 위해 청와대가 친박 리스트를 관리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정무수석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에서 조사를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 걸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진박 감별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친박계에 주의를 줬다. 정말 그때 강하게 주의를 줬어야 한다는 후회는 있다. 그리고 제가 명시적으로 유승민 의원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이 제가 유 의원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천 파동은 다 제 책임이다 라고 여기서 또 책임론을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 저한테 면담 요청도 했고 전화 연결도 부탁했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제가 구치소에 들어와서야 전해 들었다. 당시에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냐 하고 분노했지만 누구를 탓하겠냐. 그것도 대통령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 저한테 면담 요청도 했고 전화 연결도 부탁했는데 그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교도소에 들어와서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지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둘러싼
이른바 아주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문고리 권력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문고리 권력. 예, 세 사람에서 한 6, 7명까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서 이른바 권력을 행사했던 호가 호위를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다 차단을 했다. 그때 이 김무성 대표, 당대표였죠. 하고 만나게 해줬으면 또는 전화 통화라도 하게 해줬으면은 글쎄요. 그게 김무성이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거 있죠. 예, 이른바 옥새라는 얘기는 예, 당대표 직인 그것을 옥새라고 합니다. 옥쇠가 아니라 옥새저새. 네, 정확한 명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뭐 옥쇠 뭐 옛날 그 조선시대 이걸 생각을 하지만 옥새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새 들고 나르샤 어디로 날았습니까? 예, 영도다리로 가서 그 세차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또 언론에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마치 고뇌에 찬 김무성 이런 것을 이제 연출을 한 것인데 바로 이 측근들의 호가 호의 이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김무성 대표가 전화 통화라도 원하는데 어떻게 연결해 드릴까요? 라고 했으면 아마 글쎄요, 예, 탄핵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왜? 김무성하고 얘기가 잘 돼서 서로 공천이 그 당시에 최악의 상황으로 이 번지지를 않았으면은 글쎄요, 이 탄핵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원들이 그쪽으로 탄핵 탄성 쪽으로 후루룩 넘어가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 이 측근들이 이른바 넘겨짚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를 하면서 자기들의 또 영달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을 그 임기 후반에 아주 어렵게 만든 그런 그 상황으로 예, 저는 예, 파악이 됩니다. 글쎄요,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추록 후 처음 대국민 메시지로 삼은 이 인터뷰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이지만 지금 현재 권력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한번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돼서 이른바 최악의 갈등 상황으로 이게 찢어진 거구나 하는 그래서 탄핵이 일어난 거구나라고 하는 물론 탄핵은 한 가지, 두 가지 이유만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요인이 복합해서 대한민국 초유의 아주 비극적인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측근들이 이른바 발호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나중에 벌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던 게 유일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리 세븐님, 역시 세븐님이 균형 잡힌 감각 아주 좋습니다. 김한준님, 박베드로님, 경혜님, 아무리 그래도 유승민, 김무성이 탄핵 주도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 그럼 뭐 베드로님 말씀이 100번 물었습니다. 탄핵을 주도해서 이른바 민주당 박지원 쪽과 이른바 짬짬이가 돼서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거는 그거는 앞으로라도 어떤 말로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용서를 구해도 그거는 잘못된 일이 분명합니다. 지금 박배던 말씀이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은 여성 대통령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경혜님, 주변 정리를 잘하지 못함이 어쩌면 삶의 결과물이기에 자신이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인정이 참 필요합니다. 예, 동백꽃님, 통영에서 건어물을 하시는 동백꽃님, 어떻게 추석 명절 특수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백꽃님 건강하시죠? 예, 김무성, 유승민의 잘못이 너무 크지만 옆 가신들도 큰 문제입니다. 원맨님이 아주 정확한 그런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청렴함과 애국심은 대한민국 1위 아닙니까, 세븐님?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세븐님의 말씀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경아님, 도희님, 집안 살림살이도 여성이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경애님,
잊지 말자 탄핵받을 비상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탄핵 때 일부 친박들 찬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자들 몇 개 질문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의응답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일체의 재판을 거부하고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왜 그랬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일부 실수는 있었겠지만 뇌물죄로 기소되고 탄핵당할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의 재판도 감수하면서 정말 그랬죠. 일주일에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일주일에 4번의 재판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초스피드로 했는데 최강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의원 불과 한 5,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서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지난주에 최강욱 그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초스피드 일주일에 4번씩 그렇게 계속 재판정에 나와라 라고 했던 거하고는 정말 김명수 사법부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대표적인 그런 사안으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기자가 묻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일부 실수는 있었겠지만 뇌물죄로 기소되고 탄핵당할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의 재판도 감수하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도 법원을 믿고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정한 재판이나 결론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 포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형량이 나오든 결국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에 기자다 또 이 궁금한 사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기자가 질문합니다. 국회 탄핵 표결 때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른바 배신자들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친박이라는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저의 오랜 수감 기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생 즉 박지만 그 동생의 친구인 의원도 있었고 원내대표였던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내 동생의 아주 친한 친구인 의원도 그 중에는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원내대표였던 의원도 나를 탄핵하는데 찬성을 던졌다라는 얘기를 그 뒤에 듣고 인간적인 배신감 또 인간적인 신뢰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배신이라는 얘기는 기사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즉 이게 배신이라고 아마 배신이라는 것을 이 옥중에서 아마 수만 번은 아마 되뇌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사드 배치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기자가 묻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드는 급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도의 자위적인 조치였다. 중국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냐 하는 인식으로 원칙을 지켜나갔다. 사드 부치를 결정하는데 여러 반대가 있었는데 롯데가 중국 사업의 손실을 감수하고 골프장 부지를 제공을 했다. 롯데그룹의 애국심에 고마움을 표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골프장 부지가 바로 사드 배치 그 공간이었는데요. 그게 골프장이 롯데가 운영하는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선뜻
선뜻 그것을 제공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당시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 하는 얘기죠. 예, 또 기자가 묻습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지켜봤는데 문재인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지켜보고 어떤 마음이었냐, 참 인간적인 그런 고뇌를 슬쩍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질문이었죠. 대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착잡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북핵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주 내가 착잡한 그런 그 심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최근 얘기로 또 넘어오네요. 2020년, 즉 3년 전 총선 당시 옥중 서신을 통해 기존의 거대 야당, 즉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다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그렇죠.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했는데 당시 어떤 생각에서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합쳐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돼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우선은 일단 단결에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불편함이 있었지만 다 제쳐놓고 우선은 보수 세력이 단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총선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친박계 인사들이 출마해 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게 어쩌보면은 이번 인터뷰에 상당히 이 기자나 또 우리 일반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인터뷰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이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일이 못 됩니다. 다만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이 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최경환 의원이 있죠.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아주 실세 중에 실세로 있던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 경산 대구 바로 옆에 경산에서 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공화당 얘기도 했네요. 우리공화당은 지금도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명분으로 내년 총선에 후보를 낸다면 어떤 심정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순수성에 있어서 다르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은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면 됩니다.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저를 위해 고생하신 많은 국민께는 무한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즉 우리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총선에 그것을 공약으로 내놓고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뭡니까? 탄핵 무효 소송을 내겠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명분으로 공약을 내걸고 그것을 많은 분들이 표를 돌아주면 탄핵 무효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우리 공화당이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면 된다.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71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네, 나는 어차피 내 운명은 공적인 그런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공적인 또 나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대인다운 그런 풍모가 느껴지시죠? 이른바 지금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 있는 그런 소인배 정치를 하는 분들하고는 역시 결이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차분하게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